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식당 일 시작한 지는 까마득하게 오래됐네요. 20살도 안 됐을 때부터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홀서빙하고 그러다 주방 보조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일하다 보니까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나봤습니다. 돈 많은 손님, 까다로운 손님, 예의 바른 손님, 진상 손님까지 사람 구경은 식당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허세로 똘똘 뭉친 사람들 말입니다. 헌데 제가 딸의 결혼을 앞두고 딱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날 일은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통쾌하기도 했죠. 지금부터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도 녹록진 않았어요. 처음 시작한 일이 주방 보조였는데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설거지, 채소 다듬기, 바닥 청소,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했죠. 그래도 매일 구박이 쏟아졌습니다. 야, 그것도 똑바로 못해? 이래서 촌뜨긴 쓰는 게 아니었는데 그깟 시골 바닥에서 뭘 배웠겠어? 멍청하게 너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손 좀 빨리빨리 움직여. 접시 깨트리면 월급에서 깔 줄 알아. 정신 차리고 일하란 말이야. 매일 혼나고 울고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 훔치는 날이 대반이었어요. 내가 부모 형제 떠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얼굴을 못 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텨야 했죠. 그렇게 이 식당 저 식당 옮겨 다니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식집, 중국집, 분식집, 고깃집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손님 많은 날은 새벽까지 일하고 쪽잠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런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식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제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도와주고 밥 굶으면 자기 밥 덜어주고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 남자와 결혼해 둘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우리도 언젠간 꼭 가게 하나 열자.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손님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번 안 사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가게 하나 갖는 게 저희 부부의 간절한 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딸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남편과 저에게 아이의 밝은 웃음은 유일한 기쁨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출근하다가 신호 위반 트럭에 치였는데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버린 후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지탱해주던 큰 산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딸은 어리고 돈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어린 딸이 아빠를 찾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왜 수빈이 보러 안 와? 아빠는 아주 멀리 갔어. 그래도 멀리서 우릴 응원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그래도 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 애가 불안해할까봐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죠. 뭐 어떨 때는 남편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딸 얼굴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아이에게는 저밖에 없는데 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알바, 새벽엔 우유와 녹즙도 배달했어요. 잠은 서너 시간도 못 잤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쉴 수가 없었어요. 딸 학원비와 생활비를 버는 것 외에도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던 저희 가게의 꿈, 바로 그 꿈을 남은 제가 혼자서라도 꼭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먼저 떠난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맘때 제 머릿속에는 늘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가게 하나 열기 전까진 절대 아프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그렇게 10년을 넘게 버티며 모은 돈으로 작은 고깃집을 차린 게 저희 딸 고등학생 때입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가게를 결국 저 혼자 차린 거죠.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남편의 봉안당에 찾아가서 울었어요. 여보, 나 해냈어. 우리 꿈 드디어 이뤘어. 보고 있지? 이제 수빈이랑 잘 살 테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장사는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파리만 날렸죠. 하루에 손님이 세 팀도 안 오는 날도 있고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그동안 모은 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딸도 가게에 올 때마다 걱정하더군요. 엄마,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대체 뭐가 문제지? 저는 울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고기 질 좋은 거 쓰고 밑반찬 정성껏 만들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고요. 하루에 몇 팀이라도 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인근에 입소문이 나더군요. 아이 사장님 여기 고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이제야 알았는지 이제 자주 올게요. 아이 사장님 이 집 된장찌개 생각나서 또 왔어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추천 많이 했으니까 장사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밤새 반찬 만들어도 피곤할 줄 알았는데 제 노력을 알아본 단골들이 계속 늘고 줄 서서 먹는 날도 생기고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았어요. 대단히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이가 됐죠. 딸 대학도 보냈고 빚도 다 갚았으니까요. 비록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그 모든 걸 혼자 힘으로 이뤘다는 게 제 자부심이죠. 딸도 늘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국내 큰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다니고 싶다면서 TV에서 승무원이 나오면 눈을 반짝반짝 빛내던 아이였죠. 엄마, 나도 나중에 저 언니들처럼 예쁜 옷 입고 비행기 탈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딸을 응원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경쟁률이 심해도 제가 어떻게든 꼭 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싶었죠. 그런데 딸아이는 제가 돕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해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독학하고 면접 떨어져도 포기 안 하고 다시 도전하고요. 그렇게 3번 떨어지고 4번째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엄마 드디어 붙었어. 나 진짜 승무원 된 거야. 이건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어머나 잘 됐다. 근데 다 네 노력 덕이지 엄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야. 엄마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키워나간 거 보면서 자라서 나도 끝까지 힘낼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엄마 응원도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는데. 아무튼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장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딸은 모든 공을 다 저에게 돌리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딸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수빈이는 어려서부터 성격도 털털하고 독립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거기다 눈치도 빠르고 사람 사귀는 것도 잘해서 또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죠. 그런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건 승무원으로 일한 지 3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유럽 비행을 마치고 온 수빈이가 눈을 빛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기내에서 승객 한 분이 쓰러졌는데 어떤 의사가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래서 그 승객이 별탈 없이 살아났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딸의 얼굴이 무척 상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 의사 젊은 남자였구나. 얼굴도 잘생겼니? 어떻게 알았어, 엄마? 다들 허둥대는데 혼자 차분하게 상황 정리하는 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공항에 도착해서 나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 뭐? 그래서 줬어? 응. 아니, 너 그런 거 안 해주는 애잖아. 맨날 남자들이 번호 달라고 해도 안 준다며. 수빈이가 승무원이다 보니 비행 중에 연락처 달라는 남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에 응한 적 없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던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주고 싶었어. 느낌이 좋았거든. 뭔가 믿음직스럽달까? 저는 딸이 웃는 게 보기 좋으면서도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의사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걱정되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나 저희 딸이 상처받을 일이 생기진 않을지 막연하게 걱정이 된 겁니다. 딸이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더군요. 엄마, 왜 그런 얼굴이야? 걱정돼? 아니, 그냥 잘 만나봐.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 뒤로도 딸은 남자와 사이좋게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가게로 인사하러 온 적도 있는데 예의 바르게 인사 잘하고 수빈이한테도 잘해주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차려준 한상을 맛있게 먹더니 웃으며 이런 말도 했죠.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해서 첫인상은 참 괜찮았죠. 게다가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인상도 부드럽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데이트하고 돌아오면 딸이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석 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 요즘 매일이 너무 신나. 그렇게 행복해하는 딸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헌데 딸이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수빈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고 울었다는 걸 알겠더군요. 수빈아, 너 울었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닌데. 민석이랑 싸웠어? 제 말에 딸아이가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니, 싸운 건 아닌데. 그럼 뭔데? 말해봐, 엄마 속 탄다. 그래도 말없이 한참을 망설이던 수빈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석 씨네 부모님이 우리 사귀는 거 반대하시는 것 같아. 뭐? 왜? 이유가 뭔데? 그건 잘 모르겠어. 민석 씨가 제대로 말을 안 해줘. 근데 내가 인사드리겠다고 한 지 한참이 됐는데 오라는 말씀이 없으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고 걱정하던 일이 역시나가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죠. 그래서 말없이 딸을 안아서 달래주기만 할 뿐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딸은 속이 많이 상했는지 마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마시고 왔더라고요. 술이 약한 남편을 닮아 딸도 맥주 한 잔에 금방 취하는 아이였거든요. 저는 속이 상해 딸을 붙잡고 물었네요. 수빈아, 왜 그래? 그 집에서 정말 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수빈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제 말에 딸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맨정신일 때는 절대 꺼내지 않을 말을 털어놨어요.
민석 씨가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나한테 민석 씨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더라. 그쪽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우리랑 격이 안 맞는다고. 식당이 나는 집이랑 사돈 맺는 건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렴풋이 예상했던 일이긴 한데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난이 죄도 아니고 제 딸은 열심히 살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민석인 뭐래? 자기 엄마가 너한테 연락한 건 알지? 응, 민석 씨는 자기가 부모님 설득하겠대. 나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할 거래. 그러더니 수빈이가 또 울먹였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부모님이 엄청 완고하신 것 같더라고. 눈치를 보니 지금도 갈등이 심한 것 같아. 저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그런 소리나 듣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저를 보고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엄마 탓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직업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다니. 돈 많으면 다야.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로 수빈이가 힘들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둘 사이를 물으면 힘없이 웃으며 이런 말을 했죠. 엄마, 나 그냥 민석 씨 포기해야 할까 봐. 뭐? 그럴 수 있겠어? 너 아직 민석이 좋아하잖아. 엄마 눈엔 다 보여. 난 민석 씨가 좋지만 집안에서 너무 반대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나 때문에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정말 미안해. 수빈아, 민석이가 널 진짜 사랑한다면 방법을 꼭 찾을 거야. 근데 만약 집안 반대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건 너희 둘 사이가 딱 그 정도인 거야. 그런 사람이면 헤어지는 게 아까울 것도 없는 거지. 제 말을 들은 수빈이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지속했어요. 민석이가 딸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민석 씨가 프로포즈해서 나도 받아들이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 그게 정말이야? 그 집에서 허락한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심하게 반대한다고 하더니. 민석 씨가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그냥 결혼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나 봐. 뭐라고? 나랑 헤어지라고 하면 의절하고 집 나가서 그냥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은 괜찮으셔? 응,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어.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충격받으신 거래.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이가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해도 괜찮을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지, 평생 구박받으면서 사는 건 아닐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솔직히 맘 같아서는 그냥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쁘고 귀한 제 딸이 호랑이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수빈이가 민석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엄마, 민석 씨 부모님이 드디어 허락하셨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나 봐.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 잃겠다 싶다면서 결혼하라고 하셨어.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잖아. 응, 난 그래도 민석 씨랑 결혼할 수 있어서 좋아. 날 위해서 부모님과 척을 지면서도 싸운 거잖아. 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없이 수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며 미안한 듯이 말했죠. 엄마, 나 너무 바보 같지? 미안해.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는데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고. 아니야,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민석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 엄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돈들이랑 잘 지내도록 노력할게.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딸이 행복해하고 예비사위가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니 그거 하나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딸의 결혼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전에 양가 부모가 전화로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예비 안사돈, 그러니까 민석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집안을 핑계로 딸을 반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마음이 편하진 않더군요. 더구나 저에게 전화해서 내뱉은 첫마디가 이거였거든요. 수빈이 어머니,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죠? 반가운 인사나 자기소개 한마디도 없이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냉정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네,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이요. 제가 고깃집 하는 걸 아는 게 분명한데 일부러 제 처지를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 참 그러셨죠?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 하신다고 들은 것 같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한숨 섞인 목소리로 걱정하는 척 비웃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잘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이 3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시아버님도 의사, 남편이랑 아주버님도 의사, 큰아들도 의사, 며느린 약사, 다 의료계에 있죠. 그런데 민석이가 밥집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사반대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노력하는데 상대는 계속 염장 지르는 말을 짓거리더군요. 근데 수빈이가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이 녀석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집을 나가겠다고 하질 않나?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사람을 들볶질 않나?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허락한 겁니다. 그래도 직업은 승무원이라니 100번 양보해서 받아주기로 한 거죠. 마치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말투에 기가 막히더군요. 100번 양보? 받아주기로 해?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관두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또 황당한 말을 늘어놨어요. 저기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전화드렸는데 민석이가 하도 죽는다 소리해서 일단 상견례는 하자고 한 거지 아예 결혼을 전부 다 허락한 건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민석이가 의사인데 어떻게 장모가 고졸 출신의 손바닥만한 고깃집이나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깃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민석이가 하도 쫄라서 일단 상견례 날을 잡은 거니 만나나 보죠. 뭐 만나봐야 알겠지만 기대는 안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민석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들어보니 아들이 하도 졸으니 일단 상견례는 하겠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렇지만 그게 결혼 허락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았죠. 어떻게 통화를 마무리했는지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결혼 순순히 안 되겠구나. 수빈아, 이 일을 어쩌니? 저는 이 상견례를 그냥 진행하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수빈이와 민석이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런 통화를 하고 며칠 뒤 민석이의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상견례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뭐 고깃집 하시니까 싸구려 맛집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격식 있는 자린 처음이죠. 아무래도 고급 레스토랑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좀 걱정이 되네요. 말을 빙빙 돌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일단 가만히 듣고 있었죠.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할게요. 저희 가족이 자주 외식하는 곳인데 분위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남들 눈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고로 인당 30만 원이 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값은 저희가 낼 테니. 괜히 가격 보고 불편해서 식사도 못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죠. 직접 만나보고 판단할 일이 있으니까. 그 말이 마치 면접 보러 오라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에서 절 보고 사돈으로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가르겠다는 말투였죠. 그런 자리에 꼭 나가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라도 딸한테 모든 걸 말하고 다 그만두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밝은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얼마나 그 결혼을 기다려왔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서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 뒤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평생 그렇게 비싼 옷은 처음 사봤어요. 식당에서 일하느라 맨날 앞치마에 운동화만 신고 다녔거든요. 옷가게 직원이 이것저것 추천해 주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단정해 보이는 걸로 골랐습니다. 가격을 보니 손이 떨렸지만 딸을 생각하며 카드를 내밀었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옷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옷값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기 굽고 손님 받아서 떳떳하게 번 돈이야. 열심히 돈 벌어 딸 자식 키웠는데 왜 내가 기가 죽어야 해?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당당해지자. 상견례 당일 아침,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자꾸 긴장됐어요. 수빈이한테 창피 주면 안 되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래도 주눅은 들지 말고 무슨 말을 해도 의연하게 받아치자. 절대 울거나 멍청하게 굴면 안 돼.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상견례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빈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오늘 엄마 진짜 멋있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리자 강남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보였죠.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다르더군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은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똑같이 밥 먹는 곳이라 해도 제가 그동안 다녀본 식당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 같았죠. 직원들이 계속 따라붙어 문도 열어주고 자리도 안내해주고 거두까지 받아주더라고요. 척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죠. 살면서 그런 식당에 가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았어요. 룸으로 안내받았는데 상대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마치 물건 검사하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요. 그 시선이 너무 불쾌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안 싸더니 상견례 나오신다고 백화점에서 새 옷까지 사셨나 보네. 평소에 그런 옷 입을 일 많지 않으실 텐데 괜히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본인은 명품 가방에 명품 구두, 귀에는 고급스러운 보석 귀걸이까지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무리했다니. 무시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더라고요. 그래도 표정 관리하려 애쓰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딴에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비한 사도는 제 손을 빤히 보고도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목례로 끝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여자 손이 참 거치시네요. 역시 식당 일이 쉬운 게 아니죠? 고생이 참 많으셨나 보네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아들한테 다 들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손이 거칠다니 그냥 창피 주려는 걸 안쓰러운 것처럼 포장하더군요. 당연히 30년 넘게 설거지하고 칼질하고 불 앞에서 일한 손이 부잣집 마너님 손처럼 고울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족이 모두 모인 곳에서 일부러 걱정하는 척 그 말을 꺼내 저를 조롱한 겁니다.
그나마 예비 바깥사돈은 좀 호의적이었지만 표정은 자기 부인과 똑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마지못해 나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대충 어색한 인사를 끝내고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안사돈이 입을 열더군요.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이 3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거기서부터 또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부터 남편, 큰아들, 큰며느리 또 온 가족이 의료계라며 뿌듯해하더라고요. 마치 집안 홍보라도 하듯이 줄줄이 늘어났어요. 그러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예비 사돈이 식당... 그것도 고깃집이라니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식당 하는 게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예비 안사돈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잘못이야 아니죠. 근데 솔직히 어울리는 짝은 아니잖아요. 의사 집안이랑 변두리 고깃집이나 하는 집안이 사돈이라니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지 않겠어요? 그때 민석이가 불편한 얼굴로 조용히 자기 어머니에게 속삭이더군요.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불만 어린 표정을 읽었는지 수빈이가 제 손을 꽉 쥐었는데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 예비 안사돈이 메뉴판을 보면서 또 한마디 하더군요. 여기 코스 요리가 인당 30만 원인데 부담 느끼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저희가 다 계산할 테니까.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사돈이 언제 이런 곳에 와보시겠어요? 조용히 정도를 지나쳐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며 대답했죠. 이 정도는 저희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구멍가게 같은 밥장사가 그래도 잘 드시나 봐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구멍가게, 밥장사. 그 말이 가슴에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요식업이나 자영업 같은 좀 좋은 표현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비웃듯이 밥장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예비 안사돈의 심보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깥사돈이 민망한지 그런 자기 부인을 말리더군요. 여보 말 좀 가려서 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래요?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밥 팔아서 돈 버는 거니까 밥장사 맞죠?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랑 수준도 안 맞는 집안 그래도 억지로라도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거 안 보여요? 저는 속으로 100번쯤 욕을 했지만 얼굴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싸우면 딸만 손해니까요. 저 때문에 딸이 그토록 원하는 결혼을 파투나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또 참으며 꾸역꾸역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예비 안사돈이 한숨을 푹 쉬더니 또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오늘 나오기 정말 싫었어요. 또다시 시작되는 막말에 민석이가 더는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손을 들어 올리더니 자기 아들을 막았어요. 아니 왜 말을 못하게 하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예의지. 네가 수빈이 아니면 죽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잖아.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이것 봐라. 얘기하다 보니 점점 더 두 집안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잖아. 대대로 의사 집안이랑 남한테 밥이나 해주고 사는 집안이랑 격이 맞다고 생각하니? 그러더니 저를 향해 입꼬리를 올리고 웃더니 이렇게 말했죠. 뭐 수빈이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험한 길인지 알고 들어서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저는 욕먹고 원망 들어도 자식은 잘 살도록 해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겠어요?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주먹을 꽉 쥐고 참아온 한마디를 내뱉으려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민석 씨랑 결혼하고 싶어도 엄마가 제 앞에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시는데 계속 참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 엄마 음식 장사하세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사람 목숨 살리는 일만 중요하고 음식 장사는 하찮은 일이라고 누가 그래요? 계속 조용하게 있던 저희 딸의 반응에 민석이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야? 너 지금 감히 어디서 함부로 까부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수빈이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말했죠. 제 말은 인술로 사람을 살리는 거나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나 둘 다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음식 장사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귀한 직업, 천한 직업이 어딨어요? 전 그런 딸의 말을 듣다 너무 감격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수빈이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니 더했죠.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모진 시련을 이겨냈는데 저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의 눈밖에 날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힌 처지에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텐데 딸에게 너무나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역시나 민석이의 어머니가 길길이 화를 내며 소리치더군요. 하!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나와줬으면 넙죽 엎드려서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가 이런 꼴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딸을 향해 윽박지르는 걸 보고 저도 결국 참아오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제 딸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을 들은 민석이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시라뇨? 솔직한 거죠? 누가 봐도 당연히 내 아들이 아까운 이 상황에 내가 그럼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저희가 얼굴을 붉히자 분위기가 급격하게 험악해졌습니다. 바깥사도는 헛기침을 하고 민석이는 식은땀을 흘렸죠. 수빈이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보는 종업원이 디저트가 담긴 접시를 들고 저희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을 본 민석이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마치 누굴 피하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허둥대며 물잔을 들어 얼굴을 가리려고 애를 쓰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본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하지만 민석이의 낯빛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도 맺히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다급하게 달려가며 소리쳤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거의 뛰다시피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의아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고 있는 종업원을 힐끗 봤는데 그 종업원도 민석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는 사이 같았어요. 몇 분 뒤 밖으로 나갔던 민석이가 돌아왔는데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뭔가 마음을 다잡으려는 것처럼 심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조금 전에 나갔던 종업원이 물잔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바깥사돈이 물을 더 달라고 주문했던 거죠. 결국 황급하게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민석이와 그 종업원이 떡하니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민석이의 얼굴은 사색이 된 반면에 종업원의 얼굴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확 밝아졌거든요. 헌데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업원이 무척 반가운 목소리로 정확히 민석이를 향해 이런 말을 건넨 거예요. 임 셰프, 출근 안 하더니 여기 있네? 자기 가게 놔두고 오늘 여기서 약속이 있었던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고 민석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네? 셰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출근을 안 했다니? 종업원은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죠. 아, 저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이예요. 민석이, 아니 임셰프랑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했더니 일이 있어서 출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 반가워서 그만. 죄송합니다. 가족끼리 식사 중이신데. 그때 민석이가 종업원의 팔을 잡고 급하게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잠깐 밖에서 얘기하자. 순간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민석이의 부모들 얼굴은 삽시간에 어두워졌죠. 박가사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민석이가 셰프라니? 예비 안사돈의 손도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뭘 착각한 거겠죠? 우리 민석이는 대를 이어오고 있는 외과 전문의인데. 하지만 안절부절 못하던 박가사돈이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예비 안사돈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석이가 어떤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내 말은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애라고. 내 아들은 분명 의사야. 외과 의사. 그렇게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마침내 문제의 주인공이 돌아왔습니다. 한 15분쯤 지났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분명히 울었던 얼굴이었죠. 예비 안사돈이 자기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민석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셰프라니. 네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 박가사돈도 끼어들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울었죠. 대충 둘러댈 생각하지 말고 당장 설명해. 아까 그 남자가 분명히 네 이름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그런 자기 부모를 보던 민석이가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사실 의대 중퇴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에 예비 안사돈이 입을 막으며 비명을 질렀죠. 뭐라고? 민석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중퇴? 네, 의대 3학년 때 그만뒀어요. 적성에 안 맞아서 도저히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은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라고 말해. 그냥 장난친 거지? 하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저 의대 그만두고 요리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멀지 않은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에 박가사돈이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내려쳐 물잔이 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안 아들이 의사가 아니라 뭐? 요리? 그런 엄청난 일을 숨기고 지금까지 부모를 속였단 말이야? 이 괘씸한 놈! 흥분한 박가사돈은 기어코 아들의 뺨을 때리고 예비 안사돈은 그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죠. 세상에, 이 망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저질러? 의대를 중퇴하고 요리라니? 말도 안 돼! 그 일로 조금 전까지 잘난 척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박가사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숨을 쉬었고 안사돈은 쉼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저희 딸도 많이 놀란 것 같더군요. 저 역시 멍하니 앉아있다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민석이가 의사가 아니었어. 1년 동안이나 내 딸을 속인 거야. 그 생각을 하자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비 안사돈이 눈을 치켜뜨며 저희 딸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 혹시 뭐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수빈이 역시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니?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저희 딸에게 화살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나더군요. 아니, 별걸 다 우리 딸 탓을 하시네요. 수빈이가 결혼할 남자에 대해 몰랐다면 두 분은요?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의대를 중퇴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도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어 씩씩거리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말도 전부 토해냈어요. 두 분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속은 게 두 분뿐인가요? 저랑 우리 딸도 완전히 감쪽같이 속았다고요. 예비 안 싸더니 움찔하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상대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죠. 민석이 어머니, 아까부터 저한테 밥장사 하시고 고졸이라며 무시하셨죠? 고깃집이랑 사돈 맺는 거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하셨고요. 그때 예비 안 싸더니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제가 끊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어서 사돈 맺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도 하셨죠? 테이블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근데 아드님도 의대 중퇴면 최종 학력은 고졸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다 지금 본인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던 밥집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저랑 똑같네요? 예비 안 싸더니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희 딸은 제가 고졸인 것도 밥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 적 없다고 하는데 사돈은 아드님 직업이 창피하시겠네요? 3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정작 아드님 직업도 모르고 계셨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제 말에 예비 안 싸돈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대에게서 눈을 돌려 조금 전까지 예비 사이라고 믿었던 민석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거짓말쟁인 절대 내 사위가 될 수 없다. 그러자 민석이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절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장모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꼭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듣고 싶지 않아. 1년 넘게 우리 딸한테 거짓말한 사람 난 용납 못한다. 의사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거짓말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예비 안 싸돈을 바라보며 말했죠. 민석이 어머니, 아까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나가야겠네요. 더는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수빈아, 가자. 너희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민석이가 급히 따라오면서 소리쳤어요. 장모님,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수빈아,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지만 저희 딸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죠. 아무렇지 않게 날 1년이나 속인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도 민석이는 끝까지 매달렸어요. 제발 설명할 기회만 줘, 한 번만. 수빈인 그런 남자친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민석씨가 의사라서 사귄 게 아니야. 요리사든 의사든 청소부든 난 그냥 멋진 사람, 민석씨 그 자체를 좋아한 거라고. 근데 민석씨는 거짓말하면서 1년간이나 날 속였어. 그건 날 믿지 못했다는 얘기겠지. 믿음이 없는 관계에 미래는 없어. 수빈아, 그리고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거짓말은 못 참아. 민석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예비 안 싸돈의 울음소리와 바깥 싸돈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수빈이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 나 진짜 민석 씨 좋아했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알아.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딸의 눈물을 보며 저도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모진 구박을 견디며 남자 하나 믿고 결혼을 결심했던 딸의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양이라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날 밤 역시나 저희 모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없이 서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뒤로 민석이가 수십 번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수빈이가 만나주지 않자 이번엔 가게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같이 찾아와 빌었죠. 그래도 저희 딸은 석 달이 넘도록 그런 민석이를 만나주지도 연락받지도 않았어요. 많이 좋아했던 만큼 충격과 상처가 큰 것 같더군요. 엄마, 나 민석 씨가 원망스러워 죽겠어. 난 의사라서 민석 씨가 좋았던 게 아닌데 날 어떻게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말하지 않은 걸까? 내가 뭐 의사에 환장한 여잔 줄 알았나 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는 그 남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정말 실망했어. 그렇게 마음이 돌아선 딸은 기특하게도 상처를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 회사 일에 집중하며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더군요. 넉 달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바로 안싸돈이 될 뻔한 민석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명품을 온몸에 휘두르고 잘난 척하며 허세 부리던 사람이 동네 허름한 고깃집에 행차하다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처음부터 저희 딸과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이니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반가울 거라고 생각했죠. 헌데 그런 게 아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민석이 어머니의 외모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사돈, 저는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더니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늘 당당하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이 뭔가 초조한 모습이었죠. 저기 이런 말씀 면목 없는 거 알지만 수빈이한테 우리 민석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저희 딸한테 아들 주기 싫어서 난리더니? 그날 이후로 민석이가 폐인처럼 살아요. 네? 설마요? 정말이에요. 애가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요.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요. 입 열어서 목소리 들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저러다 애 잘못될까봐 불안해 죽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빈이 어머니, 제발 제 무례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 욕심 때문에 적성에도 안 맞는 의대에 가서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간절한지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에게 허세 부리던 그 여자와 동일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제가 죄인이에요. 의사 아니면 사람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 3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 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요리사 한다고 하면 제가 쓰러질까봐 겁이 났대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수빈이한텐 결혼 전에 꼭 말하려고 했었답니다. 믿어주세요. 우리 딸이 결정할 일이에요.
민석이 어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제발 돌아가 주세요. 아니요, 전 못 갑니다. 그 녀석의 수빈이 아니면 안 된다는데 자식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손 놓고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자 그 다음부터는 낡아 빠진 바지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 기겁할 말을 꺼내놨습니다. 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게요. 네? 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며 일손 돕겠습니다. 어머, 이러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제발. 이런다고 제 마음 안 바뀝니다. 아니요, 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한테 뒤통수 맞았다고 원망했는데 그 아들이 다 죽어가게 생기니 직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뭘 하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땀 흘리면 부끄러울 게 없는 건데 제가 너무 속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내치지 말고 제 사과 좀 받아주세요. 그러더니 그 고고한 척하던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명품만 걸치고 고급 레스토랑만 다니던 사람이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서툰 일을 하니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접시를 깨트리고 뜨거운 물을 잘못 만져 가벼운 화상도 입었죠. 그래도 멈출 생각이 없는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상처 입은 딸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제발 저희 엄마까지 괴롭히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결국 뒤늦게 잘못을 후회하던 민석이의 어머니는 고된 일을 하느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어깨를 떨구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한데 그 뒤로 그 집구석에서 들려온 소식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딸에게 가짜 의사 행세하던 민석이가 부모 속을 뒤집으며 술독에 빠져 살던 것도 모자라 불법 도박에까지 빠져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런 인간에게 시집가지 않은 걸 조상님의 보살핌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됐습니다. 한데 그런 일이 있고 반년 만에 저희 딸에게는 진짜 연분이 찾아왔어요. 소개로 만난 변호사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해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솔직히 예비사위의 직업이 좋아 또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이라고 다 속물이 아니라는 걸 저희 사돈들을 보며 깨닫게 됐어요. 양가 부모의 첫 만남에서 예비 안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사부인, 혼자 몸으로 수빈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따님과의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겠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사위의 조건은 의사도 변호사도 아닌 딸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인성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행복하게 사는 딸을 보며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희 딸이 귀여운 손자 낳고 알콩달콩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귀한 시간 내서 사연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